아, 만나게 위해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쓴 것 같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은 발표를 하게 될 내용들은 사실 서울대에서 했던 내용들과 거의 흡사한데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 대학생들, 그리고 실제 또 그 대학생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는 여러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과 청소년을 키우고 계시는 중장년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께서 목사님이시고요. 동생이 목사님인데 집안에 제가 문제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면서 배웠던 작은 아이디어들이나 생각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비형 인간은 제가 썼던 책입니다. 사실 나비형 인간은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은 아니고요. 작은 재능의 날개짓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정말 큰 변화들은 아주 작게 시작했거든요. 사실 제 20대는 좀 이렇게 방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면 대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 쌓지 마라. 스펙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른 대학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좀 돌이켜 보면서 살다 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것을 귀가 박히게 듣다 보니까 왜 1등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서울대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자신의 만회해야 되는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스펙을 쌓게 되는 거죠. 반작용으로 제가 보기에는 스펙을 쌓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한데, 어떤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어떻게 반대하든지 간에 그 생각을 갖고 끝까지 실천하겠다라는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제 자신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토리는 20대에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제가 고대 정외과를 나왔는데, 학부에 한참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1, 2학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남들처럼 아무런 뜻을 모르고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파괴적이어가지고 다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던 책들이 자본론을 봤고, 자본을 봤더니만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막스 베버의 책을 봤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책을 또 다시 보게 됐고, 그러면서 한참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사법고시를 한 14시간씩 준비했는데, 하루에. 근데 안타깝게도 97년도에 IMF가 터집니다. 그리고는 98년도에 저한테 좋지 않은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면서 내년도쯤 되면, 1999년도가 되면 1, 2차 동차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엄청난 큰 꿈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죠. 당시만 해도 제 꿈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냥 검사 되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넘버 3에 나오는 마동팔 검사처럼 불굴의 의지로 제가 하고 싶은 검사 활동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안타깝게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왜냐하면 4개월 동안 하숙비가 밀렸었어요. 하숙비가 4개월 동안 밀렸을 때 벌써 집에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전화 한 통화 또 해보고 생각보다 안 좋으면 공부에 지장이 될까봐 그냥 개인이 사법고시를 그냥 미친 듯이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님께서 영아 미안하다, 군대 가야 될 것 같다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하고는 주변을 알아봤어요. 특히 저희 이 외가 친했던 이모들한테 알아보니까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배포증이 잘못돼가지고 거의 10억이 넘는 빚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은 오갈 데가 없어서 경매에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동생도 흩어졌고 부모님도 흩어지는 거죠. 그때 세상이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그때 무슨 문제를 고민했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인과 구조의 문제를 고민했어요. 정치학이 구조의 학문이거든요. 정치학과 사회학은 구조의 학문입니다. 정치학이 훨씬 더 거시적이고 사회학이 훨씬 조금 더 미시적이에요. 그래서 미시적인 사회학은 아젠다를 가리키고 정치학은 틀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틀을 배웠는데 한 번도 피부에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집이 부도가 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목표를 접어야 된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면서 구조의 문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 제 이력서는 20대 이력서가 이랬습니다. 별품 없었어요. 인턴십도 안 해봤고 실제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특히나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제대를 하고 왔는데 그때 고민이 뭐냐면 친구들은 다 그 고시 준비를 하거나 고대 정형과 했으니까 아니면 취업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고대를 떠나려고 하니 갑자기 질문이 들었어요. 철학 수업이었는데 내가 도대체 왜 고대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고대에 뭘 남겼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봤더니만 친구도 하나같이 토익 준비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한다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고대 정형과에서 주로 나갈 수 있는 과가 뭐냐, 그러니까 진로가 뭐냐면 기자 아니면 뭐 정치인 관련된 비서진들 그리고 일반 취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고시나 아니면 고시 일반 사법고시 행정고시 근데 그게 다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기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던 그 진로를 나보고 나가라고 또 이야기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그 진로에 내가 가지 않더라도 이미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내가 또 그곳까지 가서 나마저 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고대 들어온 이유가 뭘까? 그리고 고대 남기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 사회에 교육 중에 꼭 시키지 않는 교육이 있어요. 받아본 적이 없는 교육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첫 번째 창의력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도 창의력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리더십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리더가 필요하다고 선거할 때마다 그렇게 외치는데 한 번도 리더십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라는 사고방식이 잡혀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좀 더 나를 넘어서 뭔가 혁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올까라고 생각을 해본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고대 총학생회장을 출마해 보려고 고대에 좀 뭔가 남겨보고 싶은 생각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네가 총학생회장 출마하려면 그간 4년 동안 고대에 남긴 게 있고 동시에 대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대표를 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그 특히나 고연전 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유일하게 고대생과 연대생이 만나서 이제 응원하는 거에 다들 연고전이라 부르는데 고대생들만 이만하구가 딱 고연전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그 지켜보니까 고연전이 끝나고 나면 100만 평이 넘는 이 잠실발에 쓰레기만 잔뜩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뭘 하냐? 학교 앞에 가서 술 달라고 깽판을 쳐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그 거대한 전통에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전통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려고 보니까 제가 보기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서 쓰레기를 주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획서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기획서를 안 써보고 생을 마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5살에 쓰레기 줍기 운동을 위한 기획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저희 과에 찾아갔어요. 근데 저희 과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늘 있었던 곳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 뭐라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도와줄 것 같았는데 잘 도와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이 낙담하거든요. 절대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낙담하는 순간 그 계획이 안타깝게도 후회로 남아요. 저는 제가 딱 들고 가니까 선배들과 동기들이 야 너무 하찮은 운동이다. 무슨 쓰레기냐. 정부 타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을 접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아까 리더십의 문제였어요. 리더십. 저는 재능 기부를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재능 기부에 미쳐 있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재능 기부에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매년 1년마다 연봉 25%씩 상승했고 그리고 2년 차에 글로벌 혁신 인재가 됐고 그리고 스카웃이 됐고 동시에 또 그 회사 가서도 승승장구하면서 35세에 이사가 됐습니다. 그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저한테 주신 하느님의 재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쓰레기 줍기 운동부터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특히 재능 기부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이 피드백을 받고
동료들한테 같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내 주변엔 사람이 없을까?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학교에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그 쓰레기 줍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목했냐면 성경책의 많은 위인들과 동시에 또 제가 코미디언인 유재석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왜 사람이 많은가 돌아봤더니만 항상 자신이 먼저가 아니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시에 그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걸 살려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올바른 가장 멋진 개그맨상이 잡혀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한 번도 누구든지 모범이 될 만한 대학생상을 살았던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고시 공부했구나. 그리고 나를 너무 팽개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상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매력적인 학생상이 어떤 것일까? 유재석한테 봤던 단어는 매력이었습니다.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매력이 저한테는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골수로 살았던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매력을 갖기 위해 정말 멋진 학생이 되기 위해 가장 수업 시간에 먼저 와서 교수님이 쓴 논문을 읽고 그 논문과 반대되는 논문을 또 읽고 질문을 5개 이상 뽑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달고 후속 질문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또 뭐냐면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잡혀있는 3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지금도 잡혀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멘토링을 할 때 꼭 해주는 이야기가 강의에서 실력을 쌓아라. 시간이 너에게 주어져 있고 공간이 주어져 있으면 그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라. 그 누구도 네 재능에 눌릴 수 있도록 네가 그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실력을 쌓아라. 교수님과 호흡해라. 그리고는 캠퍼스에서는 미친 듯이 뛰어놀면서 낭만을 즐겨라. 개인적으로 술은 마시지 마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뭐 하냐면 사회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멋진 대학생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수업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 계속 질문하니까 교수님이 좋아합니다. 처음엔 드디어 우리 수업 시간에 나랑 호흡할 수 있는 학생이 생겼구나. 근데 이제 한 3번, 5번쯤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수님이 짜증내요. 근데 이제 뭘 느꼈냐면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제 뒤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뭘 느꼈냐?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존재감. 이 쓰레기 줍기 운동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 매력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존재감이 생기다 보니까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쓰레기 줍시다 했는데 7개 수업을 들었고 있었거든요. 근데 7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사실 동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포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으로 사도 바울처럼 되든 안 되든 해볼 생각으로 3번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역시 놀랍게 3명이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왜 처음엔 안 나타났냐 했더니만 진정성이 안 느껴졌대요. 저 사람이 진짜 과연 잠실벌에서 100만 평이 넘는데 쓰레기 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니까 저 사람 되든 안 되든 한 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도원 결의를 했어요. 도원 결의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식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감정이 정말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이 신방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애들한테 매달렸어요. 그렇게 동결을 하고 나니까 3명이 저랑 함께해서 4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다시 동아리들을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학교에 많은 대학생들이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을 활용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왜 발전하지 않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성경책에서 알려주는데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외친 것뿐이에요. 제가 보니까 총학생회도 두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기획처장님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각종 신문사 그리고 또 여러저러 동아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한 달 동안 뛰어다닌 결과 500명을 모았습니다. 연대생, 고대생들이 500명이 그날 한 달 만에 모였어요. 쓰레기 줍겠다고. 그리고 고대 동문회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진짜 고대 동문회에서 협찬을 받아서 빨간색 조끼와 파란색 조끼를 고대생, 연대생들이 입고
그때 쓰레기를 줍게 됐습니다. 사실 훨씬 더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 줍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총장님한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꼭 질문을 해요. 난 졸업하기 전에 총장님 추천서 받을 자신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총장님 추천서를 받을 자신이 없냐? 4년 동안 어떻게 산 거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총장님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총장님은 교수님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총장님은 기부금 모으기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고대의 경우엔 자유, 정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멋진 미래의 리더가 될 대학생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학생이 총장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저도 졸업할 때쯤에 총장님한테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실제 제가 추천서 받을 때는 총장님이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총장님한테 추천서 받게도 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냈는데 제가 써가지고 바꿔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한 뜻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넘어서려고 하는 좀 더 큰 선한 뜻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충분히 갖고 있는 문제식을 그 선한 뜻까지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기획하는 능력이나 뭔가를 분석하는 능력이나 조사하는 능력이나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협상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누굴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은 제 자신을 위해서 재능을 쓴 게 아니고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시대에 그 시점의 문제식에 그냥 하나님께서 충실하라고 너에게 준 네가 왜 정액과를 갖고 정액과에 간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작은 메시지로 작은 음성으로 혹은 해야 될 길을 인도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빚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꽤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연봉 1억 3천을 포기하고 나와서 지금은 이제 소셜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3명을 시작해서 지금은 약 500명이 넘는 재능 기부를 하는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만 64개, 이제 65개에 접어들었거든요. 무료 컨설팅을 했어요. 세 보니까 한 240억 정도를 무료로 컨설팅을 했더라고요. 저희 멤버들이.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저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신선한 자극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워낙 빚이 많아가지고 많은 대표이사님들이 자신의 딸을 한번 만나보라고 할 때 제가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반지하에 살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멀쩡하게 생겼지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면 생각이 바뀌세요.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취재하러 왔던 모 여자 기자가 지금의 아내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재능 기부를 했기 때문이죠. 제 주례는 지금 서울시장님이죠. 박원순 변호사님이 쓰셨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가게에 무료 재능 기부를 1년 6개월 동안 컨설팅하면서 전국을 주말을 포기하고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돌면서 그때 컨설팅했던 그 인연이 돼서 주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보면 또 와이프가 저는 이제 와이프가 좋아서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했고 이제 그렇게 다 나가는데 장모님이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반대했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근데 장모님도 감사하게도 변화관리 프로젝트에 의해 6개월 정도의 장모님을 변화관리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비록 뭐 가진 게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 활동을 하면서 한 10년 넘게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 통일 이후에 한국을 준비합니다. 통일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주간동화에 쓰는 칼럼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의도적으로 계속 컨설팅하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도 포럼을 만들어서 혹은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계속 활동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저한테 심지어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자기가 정치인에 출마를 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할 경우에도 무조건 돕습니다. 계속 돕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저랑 생각이 비슷하면 언젠가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돕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하고 있는 생각은 조직 설계를 하는 겁니다. 통일 한국 이후의 조직 설계. 한 나라의 생산성은요.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수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조직이 24개가 있는데 그 24개의 조직이 어떤 생산성을 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생산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에 의해서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게 없어요. 시민사회도 없고 북한은 시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이 통일된 이후에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통일에만 관심이 있고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비전은 각 나라마다 벤처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제 멘티 중에 많은 숫자가 여러분 공부의 신 강성태 군 혹시 아십니까? 공부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제 멘티입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만들어서 34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 보청기를 34만 원에 만들어가지고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데 65세 이상 장년층들에게 노년층들에게 나오는데 그게 34만 원 딱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혁신해서 34만 원짜리 보청기로 250만 원짜리 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정현 대표라고 작년에 한 50억 매출 냈는데 생긴 지 3년 만에 그렇게 매출을 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역시 제 멘티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조금마다 흔들릴 때마다 제 멘티를 보면서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계속 지금 소셜 벤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계속 제가 보면서 벤처타운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역시 제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무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급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초를 닦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제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어떤 곳에 가치를 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느냐. 저는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제 롤모델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갈렙이에요. 갈렙은 언약을 위해서 5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언약을 받고 네가 2인자로 삶을 살지만 언젠가 너에게 주신 수많은 땅들이 그리고 산과 들이 너의 것이 될 거라는 그 언약을 받고 56년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가 1인자로서 몸이 쇠한 다음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때 나이가 80살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삽니다. 두 번째 제 롤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게 특징이 있냐면 절대 자신이 안주하지 않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기득권화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면 거기서 장을 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그래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과감히 버리고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끊임없이 행진을 하죠. 그리고 다시 만나서 두드러 맞는 삶을 알고도 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이야기하셨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만큼 하는가. 행복의 문제도 중요하고 재미의 문제도 중요하고 얻는 것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고 명성도 중요하고 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사는 그 정말 숙성된 고통,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